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에 조금 쓸만했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고 그런 거지,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 어렵고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 쉽고 그런 거는 우선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우선 아니고, 내가 공부해야 될 문제, 공부하지 않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전체를 다 공부하기 너무 힘드니까. 자, 보겠습니다. 문제를 받았어요. 첫 번째, 피레기를 변압기에 가까이 설치해야 되는 이유. 피레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격에 의해서, 그죠? 서지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잘라내가지고 변압기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레기를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피레기를 변압기에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변압기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면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 알아. 그리고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책에 잘 나와 있는 문제인 거고, 요 관련된 공식도 있고, 관련된 그림도 있고, 그죠? 항목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맞춰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쓸 수 있는 문제, 쓸 수 없는 문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를 읽었어요. 여기서 10문제를 내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13문제 중에, 전체 13문제 중에. 자, 내선 규정에 의한 접지선의 굵기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서 문제를 딱 받았어요. 접지선의 굵기 선정 할 줄 알죠?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접지선의 굵기는 뭐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된다 아는데, 문제를 보다 보니까 그냥 접지선의 굵기가 아니라 이종 접지선의 굵기네요. 이종 접지선은, 이종 접지라고 하는 것은 개통 접지를 얘기하는 거죠. 변압기 중성점을 접지하는 걸 이종 접지라고 하고, 이제 이종 접지라는 말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앞으로는 KEC가 제정이 되고, KEC에서도 무슨 접지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개통 접지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보호 접지하고 개통 접지, 지금까지는 1종, 2종, 3종 그런 특3종 접지, 그 2종 접지는 개통 접지, 나머지 접지는 다 보호 접지. 자,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선 규정에서도 나중에 이제 사라질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냈어요. 그 이종 접지네? 개통 접지의 굵기 선정이네? 그러면 모든 도체의 굵기 선정은 뭘로 하면 되는가? 가장 기본은. 거기에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르느냐. 그죠? 그리고 그 몇 암페어를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굵기로 선정할 거냐? 단시간만 흘릴 수 있는 굵기로 선정할 거냐? 근데 접지선은 계속 흐릅니까, 전류가? 지락이 되면? 아니죠. 차단할 거죠. 차단하는 시간대까지 견딜 수 있는 그 굵기의 용량만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전선의 굵기는 뭡니까? 루트 T의 K의 R 자승 T만큼 흐르는 거기 최대 전류가 얼마냐, 그게 흐르고 있는 시간이 연속이냐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 있냐, 차단기가 차단하는 동작 시간이 얼마냐. K라는 것은 접지선을 어떤 재질로 쓸 거냐, 절연체를 GV로 할 거냐, CV로 할 거냐, 그냥 비닐 전선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또 그렇게 그냥 써주려고 하니까 또 뭐가 걸려요? 내선 규정에 의한, 이렇게 해놨어요. 내선 규정에는 또 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면 하면 되는데 일단 모르겠거든요.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제가 모르면 여러분들 모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 자기회로 코일의 10연속이 인가될 때 유도기전력을 설명해라. 유도기전력이라는 것 자체가 코일의 자속이, 그러니까 코일이든 하나 도체든 자속이 세교할 때 여기에 뜨는 역기전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전류로 하면은 dt분의 di. 아무튼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 무조건 자속 파이가 생기는 거고, 여기 도체를 끊고 지나가든지 여기 코일 안을 지나가든지 하여튼 세교해서 변화하면은 여기 무조건 역기전력이 생겨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만큼.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수식 아닙니까? 무슨 수식이에요 이게? 페르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렌츠의 법칙, 노이만의 정리, 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페르데이 그거 알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 수 있어야죠. 수식도 알아야 되고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실무에서는 얘가 어떤 기기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변압기, 또 전동기, 유도전동기에도 그 내부 자석이 코일이 세교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해놨으니까 이거 풀 줄 알아야 된다. 풀 수 있다. 자신있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지금 치면 안 되지. 4번. 그림에서 T는 0에서 스위치했을 때 과도현상. RL이네? RL의 과도현상 알아. 처음엔 전류가 안 흐르다가 스위치가 열렸으면 이렇게 흘러.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제가 강의 들으면 시켜드릴 수 있고 아는데, 딱 보니까 좀 틀려요. 우리가
보오던 거랑 처음에는 이게 전류가 안 흐르다가 스위치를 닫으면 그때서 전류가 흘러가지고 생기는 과도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평상시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으면 저항이 없어져요. 그죠? 이렇게 흘러가니까 저항이 하나 없어져서 전류가 더 커져요? 작아져요? 닫으면 커져요. 전류가 어떤 전류가 흐르는데 다른 전류로 가니까 요 안에서의 과도 현상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냥 L만 있고 R이 있는 거에 대한 과도 현상을 스위치 닫을 때 이런 회로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짝 가고 여기 있는 전류 IT는 전개도 짝 할 수 있었고 라플라스 변환해가지고 할 수 있었고 결과식으로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 R이고 L이면 여기 R분의 E만큼 전류가 흐를 거고 닫으면 흐르겠죠. 직류니까 직류니까 여기 계속 하면 L은 떨어져 나가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과도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R분의 E만큼 흐르고 여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L분의 R만큼 RT만큼 이렇게 이것도 다 알잖아요. 전개하는 것도 알고 이거 아니까 써야지. 그러고 봤는데 초기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근데 초기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해석할 수 있으면 풀면 돼요. 근데 내가 RL을 안다라고 해서 이거 딱 보고 그냥 나 이거 풀 줄 알아 그러고 접근하면은 틀릴 확률이 99%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던 문제하고 다른 문제니까. 서술형 문제, 단답형 문제 이런 것들은 내가 쓰는 문제는 여기에서 묻는 문제를 다 바꾸잖아요 조금씩. 근데 그 포인트는 하나예요. 그 포인트를 알고 적으면 돼요 그냥. 근데 계산 문제는 내가 평상시에 보던 유형하고 원리는 같은데 좀 바뀌었어요. 바뀐 거를 시험장에서 내가 풀어낸다. 이거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사실. 그냥 못 본 문제면은 이거 풀 수는 있는데 나 이해하고 있는데 아는 문제인데 내가 풀다가는 틀린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거 하지 풀다가는 이거 틀립니다. 100% 틀려. 저도 틀려요. 시험장에 가서 이거 안 본 문제 들어가면. 느낌은 알죠. 처음에 전류가 흐르고 있네? 이 상태에서 투입하면 과도현상 생기고 여기 전류를 흐르겠네? 여기는 R1 플러스 R2분의 E만큼 흐르고 있는데 과도현상 생기고 여기 R1분의 E만큼 흐르겠네? 요 사이에 과도전류를 구하면 되겠네? 이거 알죠? 아는데 내가 풀어내지를 못한다라니까요. 그냥 나를 알고 지피지기 백선백승. 나를 알아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손대시는 분은 손대고 틀리신 분은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 기준. 직류 전기설비의 접지. 직류 전기설비의 접지 하면 뭐가 먼저 탁 떠오르세요 혹시? 직류기를 사용하는 어떤 기기는 접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접지 안 하는 기기가 어디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다 하죠. 때로는 접지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합니다. 보호 접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전에 이런 시험 나온 적 있죠. 우리 교류에서의 개통접지가 있는데 직류에서의 개통접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온 적 있죠. 직류도 중성점이 있으니까 중성점 접지를 하면 중성점 접지 방식인 거고 중성점 접지를 안 하면 중성점 비접지 방식인 거고. 그럼 우리 IC60364에 TNTT IT 방식 있잖아요. 그게 교류 회로에서의 그 개통 아닙니까? 접지 개통. 직류도 그거 똑같잖아요. 그 그림도 그대로 나와 있고 그거까지는 생각이 나야죠. 요게 생각이 안 나면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고 그거까지는 생각이 나고 나 이거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긴 또 뭐라고 나왔어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9조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이제 힘들어집니다. 289조에 내가 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다 외우고 계시는 분 한 명도 없잖아요. 289조에는 도대체 여기에 무슨 말이 있을까 모르겠죠, 그죠? 얘도 사실 일단은 모르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 이거 직류전기 설비의 접지에 대해서 조금 알겠는데 그림도 그릴 수 있겠는데 289조를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건축전기의 충전 방식 초기 충전 사용 중 충전. 건축전기래. 축전지의 충전 방식. 축전지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충전하는 방식, 그 다음에 뭐 부동 충전하는 방식, 여러 가지 충전 방식이 있죠. 얘는 사실 뭐 이해할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공부 암기해야 되는 부분 사실 얘는 암기죠. 그 축전지에서는 우리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충전 방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방전 때 생기는 이상 현상. 자기 방전 현상이라든지 셀페이스 현상이라든지 그것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축전지의 용량 결정하는 계산 문제. 그거 세 개만 딱 공부하잖아요. 그 세 개 중에서 하나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변압기의 K팩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잘 알아야 되죠. 네, 변압기가 요즘 고조파 엄청 많으니까 고조파 부하의 변압기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느냐. 또 K팩트라는 수치는 과연 뭐냐. K팩트가 1이라든지 K팩트 7이라든지 K팩트 13이라든지 이런 수치는 과연 뭐냐. 그것만 알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방식 중에 희생양극법에 대해 설명하죠. 전기방식이 나왔어요. 전기방식 중에는 어떤 전기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희생양극법에 대해서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희생양극법이 있고 또 외부 전원을 인가하는 외부 전원법이 있고 또 무슨 법이 있어요? 배류법이 있고 배류법에서는 또 뭐 선택 배류도 있고 강제 배류도 있고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희생양극법에 대해서만 쓰라. 그럼 희생양극법의 원리, 걔가 장점, 단점 요거 알면 되죠.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은 그은 게 3개가 그어졌네요. 아직 다 안 나갔는데 전체 몇 개까지 그을 수가 있어요? 13문제 중에 3개를 그을 수 있는데 3개가 이미 그어졌어요. 다음 장을 탁 넘기기 전에 이제 떨려야 됩니다.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9번 교류회로에서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오케이. 다행이네. 아는 거네. 동상다조 케이블 포스를 할 때 한상에 R상, S상, T상에 한 가닥 넣는 게 아니라 R상에도 2가닥, S상에도 2가닥, T상에도 2가닥. 여기 전류가 딱 평행돼서 흘러야 되죠. 한쪽에 가전류가 과부하가 돼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이 가열되니까. 그리고 또 3가닥 넣을 때도 있죠. 어디에서 그렇게 넣습니까? 변압기 2차측. 바로 저압 변압기 2차측의 변압기 용량이 한 1000kVA 정도만 돼도, 또 1000kVA가 안 돼도 요즘 300스키아를 거의 맥스로 잡고 실제로 설계나 시공을 하는데 300스키아로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류 용량을 더 많이 흘려야 되니까 이제 동상다조 3가닥, 4가닥 이렇게 막 묶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거기에 전류가 평행돼서 흘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저항을 똑같이 해야 된다. 그죠? 생각나야죠? 저항만 똑같으면 돼요? 리액턴스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리액턴스를 똑같게 할 수 있는 포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저항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똑같은 길이 자르면 돼요. 똑같은 스키아로 하면 되고, 똑같은 재질 쓰면 되고, 구리면 구리, 알루미늄 이렇게 똑같은 재질 구리로. 근데 이 리액턴스를 똑같이 하려면, 리액턴스라는 건 뭐예요? 특히 L이죠. 특히 L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L을 갖게 하려면 L은 세교 자속수예요. 정의 자체가 얼마나 세교하느냐 안 하느냐. 다른 데서 뭔가의 자속이 똑같이 자속을 세교하려면 똑같이 삼각 배열을 하면 가장 좋은데, 삼각 배열 못하고 이렇게 등분 배열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영향이 가장 적냐, 그거 알면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고, IC 60364 기준에도 나오고 일반적인 체계 논리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 소방부와 겸용 발전 경우에 산소에 적용하는 수용률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리는 소방은 잘 안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발전기 그렇게 깊이 잘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소방부와 겸용 발전기래요. 용어를 일단 처음 들어보신 분은 손대면 안 되고, 그죠? 이 용어를 안다. 소방부와 전용인지 겸용인지 이런 걸 안다라고 했을 때, 수용률 기준, 소방부와는 일반적으로 수용률을 동시에 다 화재가 나면, 화재가 뭐 한 층에서 실제 막 발화가 시작되겠지만 막 번져가지고 다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최악 조건을 고려해서 수용률을 100으로 줍니다. 그죠? 100으로 주는데, 소방부와 겸용일 때 다른 추가적인 자위상 다른 비상부하들이 있을 때, 뭐 공동 조명이라든지 공동 동용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급배수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상부하에다가 발전기에다가 정전 시에 연결을 할 때, 그때의 수용률을 과연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일반적으로 설계하시는 분들 그것도 수용률 잘 안 잡고 그냥 100%를 하시죠.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 근데 수용률을 줄 수도 있어요. 확실하면 수용률이 100% 똑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없다라고 확신하면 수용률을 일부 줄 수도 있습니다. 자위상 그 비상부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쓸 수 있는데, 아무튼 못 쓰겠어요. 근데 위에서 벌써 3개를 그었어요. 요거 조금은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삼각형으로 좀 해놔 보세요. 그 다음에 11번 고조파 전류가 영상 전류가 되는 이유. 잘 알아야 되죠. 우리 고조파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니까, 아까 K팩터도 잘 알아야 되지만, 고조파가 영상분 고조파, 뭐 정상분, 역상분 고조파에 대한 어떤 특성도 알아야 되고, 영상분 고조파는 당연히, 이건 꼭 고조파가 아니어도 영상분은 이렇게 합쳐지면 전류 합이 벡터 합이 제로가 되지 않고 합성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할 수 있겠다 내가 싶으면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가부하 운전이 가능한 조건. 변압기는 가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부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열이 나죠. 가부하는데 뭐 펑 바로 터지진 않죠. 가부하면 열이 막 나요. 열이 나는데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열이 나면 이제 변압기 절연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식히면 돼요.
이게 1000kV짜리인데 1200kV를 걸어놨어요. 열이 펄펄 나고 있어요. 얘를 막 식히면 내가 방법이 없어요. 정전은 지금 못 식혀. 막 식혀가지고 내 변압기의 온도가 절연이 뭐 90도에 맞게끔 뭐 또는 120도에 맞게끔 130도에 맞게끔 절연되어 있는 변압기다. 그거 이상 안 올라가게끔 하면 됩니다. 그럼 막 식히면 돼요. 그럼 거기 가부하 운전이 가능한 경우인 거거든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내가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13번. 파세너 법칙 패닝 효과. 알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왠지 그냥 이것만 봐도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이론이에요? 방전 등의 방전 이론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속 방전, 거기 안에 파세너 법칙과 패닝 효과. 이거 조명의 기본으로 하니까. 또 그러면 이 방전 등의 방전 이론 말고 또 어떤 이론이 있어요? 조명에서. 열방사 이론. 열방사 이론 뭐예요? 어떤 법칙이 있어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빈의 변이 법칙, 그 다음에 플랭크의 방사 법칙. 그렇게 세 개 딱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자속 방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땅땅땅. 이제 모르는 게 4개네요. 그죠? 4개 중에서 나는 뭐를 선택할 것인가? 접지선의 굵기 산정을 내가 내성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선택을 해서 기본적으로 써줄 것인가? 왜냐? 많이 아는 거예요. 이 정도면. 몇 개 알아요? 하나, 둘, 셋, 지웠네.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 6, 7, 8, 9개나 알면 많이 아는 겁니까? 조금 아는 겁니까? 많이 아는 거예요. 합격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몇 개 안다고요? 다 알 수도 있죠. 다 알면 합격하죠. 8개 정도 안다니까요. 나 9개 알겠네? 그러니까 해볼 만한 시험이라고 1교시 봤을 때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마지막 한 문제는 좀 모르는 데서 선택해야 되고 내가 뭐 선택할지만 가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굵기 산정 기준으로 해서 기본만 가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종 접지선의 굵기에 대해서 내성 규정에 있는 거 조금 알아요. 근데 암기하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뭘 아냐면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접지선의 굵기를 표로 주어놨어요. 그거 이제 실무에서 그건 써봤으니까 그거의 내용을 그냥 언급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겠다. 이거는 제가 이거 LR 잘 아는데 그래도 선택 안 할 겁니다. 정 못할 게 없으면 하겠지만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틀리면 그냥 찍 긋기 때문에 부분 점수 잘 안 줘요. 계산 문제나 증명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리면 많이 걷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전원. 이거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류 전기 설비의 접지에 대해서 개통을 그릴 수 있으니까 직류 개통에 대해서 이거 선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소방부와 이거 겸용 발전기로 선택을 한다면 얘 용어만 알면 선택해도 되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깨알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기 밴드에 지금 안 들어오신 분 여기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요거 꼭 들어오십시오. 여기 굿시드 전기기술사 스터디 찾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학원 홍보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다가. 하죠, 조금은. 가끔씩 이렇게 공개 강의 할 때. 대부분 여기에는 이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이렇게 질문 올려주면 뭐 바로는 답변 못하지만 조금 시간 전에서 시간이 여유가 될 때 읽어보고 답변도 해주고 방향도 잡아주고 하니까 들어와서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하는 거 이거 파일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 분석 파일 이거 다 갖고 싶어 하실 텐데 이것도 올려드릴 거예요. 들어가 계시면 여기에 안 와도 돼. 이런 거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은 안 와도 돼요. 그런데 꼭 와가지고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막 몇 푼씩 받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조금 더 크게 출력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술사엠 카페는 우리 문기술사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여기 인기 많습니다. 들어오시고 여기 한 300명 들어와 있고 여긴 내가 잘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꼭 들어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1교시 피레기를 변압기에 가까이 설치해야 하는 이유. 피레기는 변압기 앞에 설치해가지고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빵 서지가 들어오면 이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매격에 의해서 서지 전압에 대해서 이상 전압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LA를 설치했는데 이거를 가깝게 설치해야 된대요. 여기 원래 피레기를 설치했으니까 여기 이만큼 딱 잘라낼 겁니다. 얼만큼? 제한 전압만큼. 그죠? 제한 전압 수식 생각나야 되겠죠. 제한 전압 VP는 몇이다? 뭐 Z 여기 특성 임피던스 Z1, Z2 써가지고 Z2 플러스 Z1분의 2Z2의 이하 입삽하다 빼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 IA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한 전압도 알아야 되지만 이거 제한 전압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한 전압이 있는데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이 도대체 얼마냐?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 VT. 변압기의 트랜스라고 해서 VT는 실제로 제한 전압만큼 잘라냈는데 뭐 이게 VP 플러스 공식이 어떻게 합니까? V분의 2 뮤 S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 서지의 전파 속도, 일반적으로 빛의 속도, 케이블로 가면 조금 느려지죠, 유전들 때문에. 그런 빛의 속도로 어느 정도 속도로 오느냐, 또 여기에 파도 준도, 이게 이렇게 급준파로 오는 서지냐, 약간 완만하게 오는 서지냐, 이 서지 높이는 같아도 그런 거에 따라, 강도에 따라서 이 또 변압기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S, 거리 S에 따라서 이 제한 전압보다 약간 더 상승한다는 거예요. 진행파가 진행이 되면서. 그럼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적정하게 잘랐는데, 아까 우리 발송배전에서도 이 얘기 했었죠. 절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잘랐는데 거리가 길어지면 이게 점점 상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붙이라는 겁니다. 피레기를 설치를 하면. 여기서 너무 멀리 설치하면, 인입구에 하나만 설치하면, 우리 수용과 인입구에 설치하죠, 피레기. 인입구에만 설치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기 뭡니까? 인입 전주 거기에 설치하잖아요. 거기 케이블로 들어오잖아요. 케이블로 들어와서 또 어디다 설치해요? 우리 수배 전반 앞에다가 또 설치하잖아요. 들어와서 LBS 밑에다가. 거기에 또 설치하는 이유가, 이쪽에 하나 설치를 해놨더니 피레기로 여기 잘라내고 들어와도 여기에서 쭉 상승해가지고 그래도 변압기가 보호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더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에다 설치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쭉 쓰면은 만점 받을 수, 서술형에서 만점은 없지만 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린다? 이 그림을 그린다. 또 무슨 수식을 쓴다? 이 수식을 쓴다. 그리고 내가 아는 거를 설명으로 해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레기란, 여기는 너무 설명할 게 없어서 개요도 한번 써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밖에 쓸 게 없으니까 한 페이지 정도 채우고 싶은데, 피레기란 해가지고 피레기의 정의를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피레기의 설치 위치에 따른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그림 그리고 거리 S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 거리 S가 가까이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피레기를 통해서 쭉 전류가 빠져나오는데, 이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저항 R, 이것 때문에 여기 피레기가 안에 단자 전압이 있을 텐데, 그게 제한 전압입니다. 그 제한 전압 수식 아까 설명드린 그 좀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고 하는 수식이고, 이 제한 전압이 그대로 변압기에 걸려가지고 요만큼만 걸릴 텐데 잘라내고,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더 상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승하는 만큼 더 상승한다. 이 논리를 그림하고 설명하고 수식으로 설명해주면 좋은 점수 줍니다. 다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P보기로부터 일반적으로 20m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 20m 멀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더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용가에 인입구 전주에도 설치하고 들어와서 수배 전반에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가 길어지면 파고치가 조금 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케이블일 때는 케이블 양단에 설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이 가공으로 와서 햇볕 써가지고 케이블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케이블 양단에도 어떻게 보면 설치한 그런 느낌이죠. 또 케이블에서는, 케이블하고 가공선은 특성 임피던스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특성 임피던스가 다르면 반사 투과파가 막 생기죠. 서지가 들어오다가. 그 반사 투과파들이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피레기를 하나 더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좀 써주셔도 되겠죠. 요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림, 요 관련 내용, 그 다음에 요 수식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1교시 문제는 묻는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써주면 됩니다. 2, 3, 4교시는 거기 나온 배경, 뭐 원인 영향 대책, 그 다음에 결론에서 뭐 실무에서 해줘야 될 거 이런 것도 해나가지만, 1교시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사실. 10문제를 다 써주려면. 자, 두 번째 문제. 내성 규정의 이종 접진의 굵기 산정 규정. 자, 일단 여기 풀이에는 내성 규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여기 내성 규정의 1445-5절에 보면 이종접지 공사 시설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이 내용은 뭐 변압기마다 시설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시설을 할 때 통합 접지를 하고 있는 거면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여기 보면은 또 동전선을 사용을 해야 된다, 뭐 구리선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접지선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요거 2445-7에 의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2445-7이 뭔지 찾아보면 여기는 이런 표가 있어요. 그냥 표가 변압기 용량별로 접지선의 굵기, 이종 접지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리선을 썼을 때 여기에 몇 스퀘어를 써라라는 게 표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표를 암기해서 쓰라라는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 내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쓰라라는 문제를 내면 잘못된 겁니다. 그 이종 접지선의 굵기 선정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접지인데, 이 접지를 해놨는데 여기서 지락이 생겼어요. 지락 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일로 흐르잖아요. 그죠? 일로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르냐. 지락이 생기면 차단하죠. 전원 쪽에서. 이쪽에서 차단을 하든. 차단기 차단 실패하면 전원 쪽에서 차단하든. 차단하는데 그 차단 시간이 얼마냐.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그 차단 시간 T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어떤 접지선을 썼느냐, 절연을 뭘로 했느냐, GV선으로 했느냐, CV선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K값이 정해지고 그 굵기에서 정해지는 게 기본 수식이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내선 규정에는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0kVA이면 여기에 이종 접지를 E2를 선 얼마 선 굵기 이상으로 해라. 실무에 적용해서 그냥 쓰라고 계산하지 말고 해놓은 표예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저걸 다 계산할 수 힘드니까. 1000kV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 한 상당 용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게 예를 들어 220V짜리 변압기다. 그러면 1000kV짜리다. 한 상당 얼마예요? 333kVA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겠네요. 그래서 400으로 조금 여유있게 가서 90V 하라는 거구나. 계산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선 규정에는 그냥 그럼 이런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표를 만들어 놨다라고만 쓰면 됩니다. 손으로. 저 표를 암기하실 분은 한 명도 없을 테니까. 자, 여기 이제 내선 규정 5부에 보면 5부에는 IC60364에 대한 게 실려 있거든요. 내선 규정 5부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요 단면적은 항상 이 공식, 기본 공식입니다. 이거를 사용하라라는 얘기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유도기전력. 네. 요거 뭐 수식, 어떤 수식을 알아야 됩니까? NDT분의 D파이, 역기전력이 생긴다. 변화하는 자석에 코일이 있으면, 또는 자석 안에 코일이 스치고 지나가도, 뭐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데, 그 유도기전력을 그냥 기본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기본 그림, 이런 그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유도기전력의 기본 기기는 변압기다, 전동기다 생각하셔서 변압기 코일 감겨있는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그럼 패러데이는 자, 뭐를 발견했어요? 여기 세교사 코일에 자속이 여기 쭉 지나가는데 똑같은 양으로 안 지나가고 지나갔다가 안 지나갔다가 변화하니까 여기 역기전력이라는 게 생기더라 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렌츠라는 사람은 이 역기전력이 생기는데 역기전력은 자속이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반대 방향으로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자속이 변화하지 않게끔 하려는 방향으로 역기전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생기는구나. 이거를 렌츠가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주워 먹었죠. 다 발견된 거를 내가 공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NDT분의 D파이 이렇게 DT분의 D파이라는 공식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누가 이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패러데이가 발견을 했으니까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다라고 해서 저 주식을 다 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뭐 요런 공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가 된다. 여기까지만 써주셔도 돼요. 써주시고 유도 기전력 그만큼만 쓰니까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과연 얼마냐. 그래서 변압기인 경우에 여기 코일이 많이 감겨 있을 때 NDT분의 D파이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그다음에 시력값으로 표현하면 4.44에 M 파이 M이라는 수식이 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우리 학원에 다니시는 분은 일단 다 알고 계세요. 안 다니시는 분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렇게 해서 설명하라는 겁니다. 변압기로 설명을 했으니까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에 코일이 있는데 그 자속이 변화하면 1차 측에 생기는 유기기전력, 2차 측에 생기는 유기기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건수비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게 과도현상이네요. 자, 과도현상의 문제를 봤습니다. 스위치를 닫을 때 과도전류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익혀놨다라는 거죠. 0에서부터 과도전류가 쭉 평형이 되는 곳까지 쭉 가는 거 우리 이거 익혀놨는데 여기에서는요 기존의 스위치를 닫기 전에 열어놨을 때 전류가 0이 아니라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만큼? R1 플러스 R2분의 걸려있는 전압만큼 쭉 흐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실 이 상태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초기부터 딱 투입한 게 아니라 이 상태로 흐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흐르고 있는 중에서 스위치를 닫았더니 이렇게 흐르고 있던 전류가 R1분의 2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죠. R1분의 2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러면 R1 플러스 R2분의 2로 가는 것이 R1분의 2로 가는데 이렇게 변화하는데 사이에 전류가 코일에서 급격히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여기 있다가 순식간에 0.00001초 만에 일로 팍 갈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뭐예요? 과도 현상, 과도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이 과도 상태를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해석을 할 줄 알면 적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 초기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나 과도 상태 이거 해석할 줄 알아. 아까 썼던 거 다시 써볼게요. 과도 상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R분의 2에 그냥 예전에 공부했던 거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나 이렇게 써줄 거야 생각을 했으면, 왜 틀리냐면 처음 상태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처음 상태, 여기 상태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수식만으로 표현하기에는 처음 상태가 안 나요. 왜냐하면 처음 상태는 t는 0일 때 조건이잖아요. t는 여기 0 넣어버리면 2의 마이너스 0승이니까 2의 0승이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네. 1이 돼버리죠. 1이 되고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죠. 0에다가 R분의 2가 곱해 있으니까 0이 되죠. 초기 상태 전류가 몇이 돼요? 0이 되는 수식이에요, 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수식을 표현을 한 거예요. 초기 상태 0을. 근데 초기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초기 상태가 여기에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요. 곱해져가지고,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1 마이너스 무엇을 했을 때 여기가 제로가 안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걸 구해낼 수 있어야지 제대로 푸는 건데 못 구해낸다라는 거죠. 요거 딱 요렇게 세팅된 거를 준비해가지고 간 사람만 구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공부 못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려면 1000가지, 2000가지 공부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가지고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야 되는데 응용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얘만 보면 우선은 보면은 뭘 세워야 됩니까? 방정식을 하나 세워야 되죠. 과도 상태에 있는 그런 방정식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과도 상태에서는 L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L이라는 게 뭐다? 쇄교하는 자석수의 변화량이다 라는 거예요, L이. 그래서 그 역기전력 E가 생기는 건데, 직류니까 그냥 쭉 똑같은 전류가 쭉 흐르면 똑같은 자석이 쫙 계속 쇄교하고 있어서 여기 dt분의 d파이가 제로니까 안 생겨요, 역기전력이. 근데 어떤 전류에서 어떤 전류로 변화하네? 그럼 dt분의 di, L dt분의 di 또는 그 자속의 변화 이런 게 생기네. 그러니까 이제 L이라는 녀석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 현상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동안 L이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L dt분의 di라는 기전력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면서 R1에 전류가 흐르니까 뭐 R1i만큼 여기에도 기전력이 생기고, 그 기전력은 전원에서 내가 넣어준 기전력의 합과 같다.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히르헤호프의 전압법칙. 이렇게 방정식 세워서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문제인 겁니다. 좀 추가적으로 더 풀어보면, 다시 정상적인 정상해라는 것은 스위치를 닫고 과도 현상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R1분의 이만큼만 계속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는 요걸 지금 구한 겁니다.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과도해를 구해야 되겠죠. 과도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구해야 되는데, 과도해는 우리 라플라스 변환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죠. 우리 기본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 문철영 기술사님께서 라플라스를 하는 거 말고 그냥 적분해서 하는 방법으로 풀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세우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인데 과도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기전력을 제로로 놓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서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 I, DI, 여기 I가 있고 DI가 있죠? 넘겼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겼다가 I 빼고 DT는 이쪽으로 넘기고 L 이쪽으로 뒤로 우항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 요 수식이 돼요. 그 여기에서 적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로그 I가 있고 이거 마이너스 L분의 R1에 플러스 상수가 하나 생깁니다. 그거를 그냥 이 로그를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 R만 남겨놓은 겁니다. R만 남겨놓으면 2의 마이너스 L분의 R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의 B, 이거 하나의 상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수를 A로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A라는 상수 놓고 요거 여기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도해를 구해놨어요. 그리고 완전해는 정상해 플러스 과도해를 해야지 되는 건데, 정상적인 해 아까 구해놓은 거, 그 다음에 여기 과도해 구해놓은 거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고서는 했는데, 초기 전류가 시간 t가 0일 때, 그래프로 보면 시간 t가 0일 때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었잖아요. 얼만큼? R분의 이만큼.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A라는 게 없으면 시간 t가 0일 때, A라는 게 없으면 이수식으로 돼가지고 시간 t가 0일 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돼서 완전히 0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 0이 되지 않는 이거를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해내는 것이
문제의 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조건 A를 구하는 것인데, 초기 조건 A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시간 처음에 R1분의 E만큼 이렇게 흐르고 여기 A라는 게 더해져서 처음에 스위치를 닫기 전에 요렇게 R1하고 R2 때문에 흐르는 것을 여기다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초기 조건 구해진 것을 시간 t가 0일 때 초기 조건 구해진 것을 실제로 R1 플러스 R2분의 2로 흐르니까 요걸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서 A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그냥 풀면 됩니다. 이거는 풀어서 A를 구해내고, A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A를 구한 상태에서 이 A를 여기다 넣으면은 이 답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넣으면 마지막으로 형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1-2에 어떤 게 되는데, 여기에서 R1 플러스 R2분의 R2가 나와요. 이걸 넣으면, 그럼 시간 t가 0일 때 시간 t를 여기를 0으로 넣고 놓으면 어떤 값이 나와야 됩니까? 시간 t가 0일 때 값을 넣어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와야 돼요? 시간 t가 0일 때 이게 열려 있을 때 어떤 값이 나와야 됩니까? 전류는 R1 플러스 R2분의 2가 나와줘야 돼요. 혹시 뭐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뭐 검산해보면 나오겠지만, 여기 시간 t가 0일 때 과연 그게 나오는지, 요 값이 그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풀으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손 대신 분 많이 있으시죠? 이제 과대평가하고 있다니까요. 자신을. 25점짜리로 문제를 내도 충분히 틀리는 문제죠. 시간을 더 할애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도전류 이렇게 구해졌다는 거예요. 요거를 빼고 쓰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손 대신 분들은. 결국 끝값을 내가 아니까.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5번. 판단 기준. 문제는 289조나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289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내는 사람은 이거 민원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민원 내가지고 내가 289조를 외우고 있으라는 건가?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민원을 두려워해서 일단 직류전기 설비의 접지라고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직류전기 설비, 그래도 이게 들어가면, 이거 제가 찾아본 거예요. 289조. 저도 모르고 있죠. 찾아봐가지고 그냥 얹어놓은 겁니다. 얹어놓은 건데, 이게 직류전기 설비를 할 때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놨어요. 직류여도 뭐 한 점은 접지를 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쭉 읽어보시면 뭐 직류니까 어떤 접지를 해놨을 때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를 거 아닙니까? 한쪽 방향으로 흐르면 어떤 곳에서는 유입이 될 거고 어떤 곳에서는 유출이 되고 있을 텐데, 전식이 생기죠. 부식, 전기 부식이. 어디에서 생겨요? 유출되는 곳, 유입되는 곳, 유출되는 곳에 생기죠. 그리고 유출되는 곳에서는 어떤 방식에 대한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기준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재 외함이나 직류가 뭐 이런 게 교류 접지선과 본딩을 하여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통합접지 되어 있을 때는 통합접지에 관련된 시설도 해야 되고, 직류여도 그런 것들을 다 기준에 맞춰서 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각 이런 몇 조의 항에 따라 이런 것들은 뭐 통합접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접지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교류접지에 대한 내용, 그런 쪽으로 가서 그 기준을 다 따르라는 겁니다. 이런 조. 접지공사는 21조, 22조, 22조 이런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접지공사 방법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직류전기에서 이거 손을 대려면 뒤쪽으로 빼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알고 있는 거. 우리 직류전기 설비의 계통에 대해서는 아니까, 직류전은 여기 교류가 있고 직류로 해가지고 직류 배전을 하는 데서도 TN, TT, RT 방식이 있다라는 거. IC 유권 서비스의 표 있잖아요. 이 시험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TN, S 계통이 있다. N상을 접지를 해놓고 TN, 그죠? 보호선은, 기기로 가는 보호선은 분리를 해가지고 S 방식, 분리를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다. 이게 이제 기기의 노출 도전선 부분을 접지를 여기다 하지 않고 P선을 쭉 깔아가지고 온 걸로 하고, 얘는 중성선에 묶여있고 중성전은 접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TNS 방식. 얘도 TNS 방식. 이건 뭐 3선식이니까 여기에는 중간점이 있다라는 게 있죠. 중성선으로, 이거는 L이라고 표현 안 하고 M이라고 표현하죠. 직류에서는 요 중성점, 중간점을 계통으로 적재한 방식이다. 이렇게 3선식이었고, 그 다음에 TNC 방식이 있다. TNC 방식은 컴먼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한 점을 접지시켜 놓고 여기에 이 L선하고 뭐 우리 N상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교류에서는 N상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기준전이, 직류에서는 0이 되는 그런 기준전이하고 여기에 보호선을 별도로 안 가지고 같이 가져간다. 그래서 TNC 아닙니까? 그죠?
서로 공통적으로 쓴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직류 TNC S계통 공통으로 가다가 또 이게 세퍼레이터 분리해가지고 보선을 여기서는 여기 에론이라고 놓고 요거 P로 두면 더 좋을 텐데, 아무튼 여기를 P로 두고 접지를 여기다가 접속했습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TNC S계통이 있고 또 TT계통이 있고 RT계통이 있다. TT계통은 도전성 부분을 따로 뺀 거 하나 콧몽에서 가지 않고, 그죠? 계통에 하나는 계통 접지를 하고 노출 도전성 보호 접지는 따로 한 거 TT계통. RT계통은 보호 접지는 하되 계통 접지는 안 했든지, 그죠? 안 했다는 것은 충분히 높은 임피던스, 안 했으면 임피던스가 무한대죠. 무한대 임피던스가 가지든지 아니면 어떠한 높은 저항을 넣어가지고 접지한 것도 RT 방식의 하나의 종류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써주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부분 점수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를 뭐 1, 2, 3, 4 부분 문제 이런 데다 넣지 마시고 밑에 쪽으로 좀 넣으셔가지고, 왜냐하면 확실하게 내가 요 내용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 출제자가 요것만 딱 카피해가지고 답안이다라고 제출했으면 얘가 이렇게 썼을 때 점수를 많이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으로 좀 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앞에 내용이요, 이런 내용이에요. 노출 도전성 부분을 접지를 해라, 뭐 계통 접지를 어떻게 해라, 통합 접지 할 수 있으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축전지의 충전 방식을 초기 충전과 사용 중 충전 방식으로 나누어 구분하시오. 그럼 우리 교재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초기 충전과 사용 중 충전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해놨죠. 여기 책 자체에도.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그렇게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초기 충전은 처음에 전해액 넣고 한번 충전시키는 게 초기 충전이고, 축전지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보통 충전, 급속 충전, 균등 충전, 그 다음에 부동 충전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암기할 사항을 이 전체를 다 암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꼭 암기할 건 뭐다?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내가 이해시킨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파파파팍 떠올라야 되는데, 사용 중 충전하면 보통 급속 균등, 그 다음에 부동 세류 전자동 보충,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7개가 안 떠오른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답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내가 두음 문자를 따든지 어떤 방법을 내가 어떤 연상법을 써서 하든지 나만의 암기법으로 좀 암기를 하시고, 보통 충전은 그냥 필요시마다 계속 충전되는 거다. 급속 충전은 우리 자동차도 완속 충전, 급속 충전이 있잖아요. 자동차, 전기 자동차도. 이것도 똑같이 조금 더 큰 전류로 빠르게 충전하는 거다. 그런 방식인 거고, 균등 충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충전을 해서 막 계속 쓰고 사용하고 충전하면서 사용하고 하면은 이 전액이 불균형해진다는 거죠. 충전 전압이. 그걸 한번 쫙 동일한 전압으로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 이제 균등하게 전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번 시행하는 거다. 이거는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부동 충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 계속 축전지에서 사용을 하고 축전지에 여기 충전을 계속하고, 우리 뭡니까? 수변전 설비의 직류 전원 장치, 거기에 보면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충전을 하죠. 어디다가? 축전지에다가 이렇게 충전을 하고, 여기 직류 사용부하를 쓰죠. DC 조명도 사용하면 사용하고, 그 다음에 DC 부하들, 차단기, 트립장치, 투입장치 이런 것들, 수변전 설비에 사용하는 DC 전원을 쭉 쓰면서 계속 충전도 하면서 사용도 하면서 얘가 동작을 했어요. 여기 뭡니까? 전원이, 상용 전원이 죽어가지고 여기 직류로만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한다. 그 수변전 설비에 유지보수할 때 DC 조명도 계속 쓰고 그런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방전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전원이 회복되면 이제 들어와서 충전도 해야 되고 방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속 평상시에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충전하고 사용하고 하는 방식이 부동 충전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 그림도 있어요.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해서는 그 그림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류 전자등 보통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저는 합격할 때까지 이거 못 외웠습니다. 보통 급속 균등 부동 세류 전자동 보충 못 외웠어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암기를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못 외우는데, 우리 축전지에서 충전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상현상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끔씩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실 분은 그 준비해 쓰시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잘 못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 못 쓴다는 것이 아예 못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쭈루룩 완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생각나는 것만 쓰는 거예요. 부동 충전은 생각나고, 그 다음에 뭐 급속 충전이라든지 그런 특징적인 거, 그런 것들 생각나는 것만 사실 써주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쓰면은 또 이것도 밑에 문제로 내려가서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팩터란, 이거 여러분들 이제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K팩트, 변압기의 K팩트에 대해 설명하죠. 제가 K팩트 강의하면서 어떻게, 뭐를 얘기했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서로 혼돈하지 말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K팩트가 뭐냐? 이거 써야지 된다고 그랬고, 변압기의 K팩터는 뭐냐?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정의가 서로 다르다. K팩터는 어떤 부하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고조파 부하의 특성, 그거를 수치화시킨 것이 K팩터인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1, 그 다음에 7, 13, 뭐 이렇게 20, 30이라는 숫자로 나열을 해놓은 거고, 변압기의 K팩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K팩터를 가진 부하가 변압기에 걸려있는데, 그 변압기가 견디는 변압기를 만드는 것이 K팩터 변압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압기의 K팩터란이라고 했으니까 K팩터 변압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K팩터가 뭔지도 설명해주고, 두 개 다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K팩터 변압기는 원래 이제 고조파에 의해서 변압기가 과열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철심이나 그런 거의 내구성을 더 좋게 하고 열에 의한 특성도 좋게 해가지고 과열이 돼도 아무 문제 없게 그 용량만큼, 내가 정해진 용량 1000kV짜리면 1000kV의 용량만큼 일반 변압기 갖다 놓으면 못 쓰는데 열이 많이 나니까 고조파가 있을 때 K팩트 변압기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아무 문제 없게 쓸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유기용 변압기다라는 거죠. 정유기, 여기에서 정유장치가 있으니까 얘 고조파 엄청나게 나죠. 이 고조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변압기는 정유기에도 변압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380V고 여기에는 110V짜리 쓸 거잖아요. 일단은 변압을 다운해가지고 직류로 만들어야 되겠죠. 110V의 직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TR이 110V, 이 직류로 변환을 하면 110V가 되게끔 하는 전압으로 맞춥니다. 일반적으로 110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110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TR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유기용 TR이. 얘는 고조파가 엄청 많은 걸 그대로 받아요. 자기 용량만큼. 얘는 그냥 일반 변압기 쓰면은 자기 용량만큼 다 못 씁니다. 과열되고. 그래서 K팩터, 이런 고조파에서 견디는 변압기를 넣는다는 거죠. 이게 K팩터 변압기의 하나의 예라는 겁니다. 자, 변압기의 K팩터란 이런 비선형 부하가 있을 때 계속 이 변압기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는 거고, 그럼 K팩터는 뭐냐? K팩터는 수치화시킨 건데요. 1, 7, 13, 20, 30이라는 게 있는데 곧 이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수치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로 보면은 100% 선형 부하, 깨끗한 부하다, 고조파가 하나도 없는 이런 거는 그냥 1이라는 거고, 이거는 K팩터가 1이라는 것은 고조파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하 측에. 그 다음에 이 선형 부하가, 깨끗한 부하가 50%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비선형 삼상 부하가 50%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거의 깨끗한 게 없죠. 그런데 어떠한 변압기를 썼는데 여기에는 일반 조명이나 동력이 있고 여기에는 고조파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어떤 UPS나 VVVF나 그런 설비가 있다. 근데 50도 50이다. 그러면 이거를 K팩터를 계산해 봤더니 K팩터 7 정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부하가 선형 부하는 하나도 없고 비선형 부하만 삼상이 100%가 있더라.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K팩터 이건 13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또 고조파 부하인데 단상 부하가 많고 삼상 부하는 없다. 그럼 K팩터 20 정도가 될 거다. 여기가. 또 단상만 100% 비선형 부하, 고조파를 많이 발생시키는 부하가 단상만 엄청나게 있고 변압기는 삼상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K팩터가 30이 될 거다라는 거죠. 수치화 시켜놓은 거고, 이 수치는 이 수식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조파가, 계통의 고조파가 뭐 상고조파가 요렇게 포함돼가지고 생긴 게, 합성으로 생긴 게 요렇게 변화했다. 그래서 이 고조파가 있는 이런 전류가 흐를 때는 열이 많이 나는데, 열이 왜 많이 납니까? 어떤 손실 때문에? 변압기에서 에디 커런트 손실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주파수에 의한 손실, 에디 커런트, 요거는 H, 하모닉에 의한 손실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 부하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여기가 뭐 에디 커런트 로스가 7배가 흐른다, 13배가 되더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변압기의 손실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사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부하선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I자생 R만큼 부하선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철심에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죠. 그 다음에 와류선이 있고, 여기 지금 와류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히스테리시스하고 와류 손실하고의 비율은 얼마예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80%. 에디 커런트 손실이 20%. 그 중에서 이 20%만 가지고 따졌을 때 고조파가 많으면 이 에디 커런트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디 커런트 손실만 봤을 때 그 배수를 나타내는 것이 K팩터의 수치라는 거죠. 자, K팩터 TR은 그럼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래서 이 고조파 부하에 견디는 변압기를 만들 거예요. 이런 변압기를, 여기 설치할 변압기를 특별히 만든다면 이 변압기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좀 해주고요. 권선 온도도 많이 올라갈 거니까, 이런 파형 때문에. 그래서 권선도 조금 더 굵게 해가지고 온도에 대해서 열이 적게 나게 한다든지, 그럼 또 그 열에 견디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에리 커런트 로스에 대해서 열이 나는데, 거기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변압기의 설계를 온도 상승의 내량을 증가시켜서 설계를 하는 변압기가 캐펙터 변압기다. 그 다음에 절연 내력을 증가시킨다. 여기 열이 많이 나니까 절연 내력이 떨어지겠죠? 좀 더 증가시킨다. 또 여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사이리스트가 막 다다다닥 자르니까 이렇게 나칭이 생긴다는 게 이런 서지들이 이렇게 막 생긴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런 서지에 대해서 절연이 견딜 수 있게 좀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선이나 이상소음을 원래 이제 변압기에 고조파가 많이 있는 부하가 여기 걸리면 변압기 소음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 소음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변압기를 만드는 것이 캐펙터 변압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캐펙터 TR과 일반 TR과의 다른 점, 지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캐펙터 TR은 권선을 연속적으로 좀 연가를 시킨답니다. 연가를 시키면 뭐가 없어질 수 있어요? 고조파를 서로 좀 상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상쇄 효과를 누리는 거고, 요즘 하이브리드 변압기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그재그 결선을 해가지고 그 고조파를 상쇄시키는 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하이브리드라고 해놨죠. 그런 것처럼 캐펙터 TR도 그런 권선에 연가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델타 권선, 델타 결선이 있다. 여기에 뭐 델타 Y 이렇게 되어 있다. 먼저 봤을 때 이 델타 권선 쪽에서는 고조파 부하 중에 어떤 고조파가 델타 권선에서 이게 순환합니까? 영상분 고조파. 영상분 고조파는 3조파, 6조파, 3의 N승 고조파, 9조파, 12조파. 그런 것들은 이 델타 권선에서 돌아요. 델타 권선이 과열이 돼요. 그러니까 델타 권선을 조금 더 굵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든다. Y 권선 측은 3고조파가 Y에 들어오면, 여기서 3고조파는 영상분은 위상이 똑같은 파형이잖아요. 똑같은 파형이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접지를 시켜놨으니까 접지선에 여기 스칼라 합의돼가지고 3배에 이만큼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전류가 3배가 돼가지고 흘러준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성점에는 더 굵은 동선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성점에는 또 300% 상권선에 300%를 굵게 설계를 해준다. 그래야지만 열이 안 나고 견디니까. 그 다음에 임피던스, 이렇게 하니까 자꾸 권선이 굵어지잖아요. 권선이 굵어지니까 변압기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임피던스가 작아지겠죠.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도 작아지겠죠. 네, 그런 변압기가 나중에 됩니다. 이게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되고, 이 문제의 키는 K팩터란 무엇인지 아는 거, 그 다음에 이런 K팩터 부하를 가지고 있는 변압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게 K팩터 변압기다라는, 그걸 아는 게 키포인트였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하겠습니다. 전기방식 중에 희생양극법에 대해서. 자, 전기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희생양극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사실 내가 써줘도 그 점수를 높게 준다, 낮게 준다의 대세가 아니에요. 희생양극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느냐, 못 했느냐가 점수를 잘 받고 못 받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외부전환법이나, 뭐, 배류법이나 이런 거를 써주는 것은 그냥 항목으로, 내 방식에는 희생양극법이 있고, 외부전환법이 있고, 배류법이 있다. 그 중에 이 희생양극법을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희생양극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유전양극법이라고로 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자, 이게 방식체예요. 여기에서 전류가 나가고 있을까요? 들어가고 있을까요? 나가고 있죠. 직류에서 전류가 나가고 있으면 여기 부식이 된다니까, 여기가. 교류는 부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거기서 전기적인 부식이 발생을 안 돼. 이온화가 발생이 안 되는데 계속 전자가 계속 빠져나가면 여기 이제 어떤 고체가 여기 있는 분자와 원자와 전자가 자꾸 이온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자꾸 빠져나가요. 그게 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외부에서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 넣어주는 거예요. 강제로 흘려 넣어주면 강제적으로 그 외부 전원을 가지고 강제로 넣어주는 거고, 그게 외부 전원법인 거고, 얘는 희생 양극을 넣었어요. 희생 양극. 말 그대로 얘가 양극을 넣어가지고 이 두 개의 다른 전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특성의 물질, 그 두 개 붙여놓으면 어떤 뭡니까? 구리하고 스테인리스하고, 예를 들어서 구리하고 또 철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에서 부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부식이 생기죠. 왜 생겨요? 서로 전이차가 다른 게 뜨기 때문에. 땅속에 이렇게 묻어놓으면 여기 뭔가 이온화 물질들이 있는데 서로 전압이 다르게 생겨버려요. 전이차가. 그 때문에 여기서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부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얘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어떤 문제가 되는 시설물에다가 여기 전위가 높은 어떤 양극을 넣었더니 이쪽으로 전류가 그냥 흘러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전류를 흘려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희생양극법입니다. 그 대신 왜 희생이냐? 이 양극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지가 부식이 돼요. 지가 부식이 돼서 점점점 없어져요. 부피가 줄어들고 점점 사라지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희생양극법입니다. 얘를 보호를 하고 양극은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특징은 외부 전원이 필요 없다. 그냥 묻어놓기만 해도 이쪽으로 방식 전류가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간섭 현상이 거의 없다. 인접 시설물에 또 뭐 여기 외부 전원을 넣어가지고 강제로 전류를 흘리니까 전류량이 좀 많아지고 그럼 다른 시설물로 막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전류 분포가 균일하다. 이제 천천히 좀 이렇게 쭉 해서 일정하게 쭉 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극의 전류가 제한되어 대용량에는 부적합하다. 이게 서로 전위차가 다르게 뜨는 거를 자연적으로 전위차가 다르게 뜨는 걸 묻어놨기 때문에 많은 전류를 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천천히 가는 그런 시설물에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용량에는 부적합하다는 얘기고 하나의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토양 비저항이 높은 곳에서는 비경제적이다. 토양 비저항이 뭡니까? 대지에 접지할 때 대지 고유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의 저항이 높은 곳에다가 희생양극법을 쓰면 이 전위차가 원래 희생양극이라는 게 전위차가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조금 차이 나서 전류를 이렇게 조금씩 흘려주는 건데 여기 대지 고유 저항이 엄청 높아버리면 전류를 못 흘리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는 이렇게 외부 전원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방식을 설계할 때는 토양의 재질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양의 비저항도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을 할 때. 자, 그런 곳에서는 이 희생양극법을 가지고 하면 효과가 좀 적다라는 거예요. 비경제적이라는 것은 희생양극으로 그런 곳에서 효과를 내려면 엄청나게 많이 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경제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양극 수명 저하 시간 동안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묻어놓으면 얘가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는 유지보수 안 해줘도 돼요. 외부 전원법은요, 전원 장치가 들어가니까 계속 거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계속 한번 봐줘야지 되는 거고, 얘는 한번 묻어놓으면 얘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는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다 닳아 없어지면 또 묻으면 되죠, 가서. 그럼 그 기간은 짧지 않을 테니까. 방식 범위가 좁아서 국부부식에 사용을 한다.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국부부식으로 많이 사용한다. 방식이 엄청 중요한 시설 있잖아요. 우리 지금 뭐 여기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합격한 석유공사. 근데 파이프 관들 엄청 많잖아요. 그게 방식 시설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반 시설. 바닷가에 막 파일 박아가지고 시설하는데 거기에도 부식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 그런 곳에서는 외부 전원법 이런 것들을 응용되어 있는 그런 법들을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동상다조. 한상의 전선이 여러 가닥일 때 이거 포설하는 방법이 뭐냐?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안 쓰여 있겠지만 항상 이 동상다조 케이블을 할 때 그림을 항상 그림하고 설명하고 같이 해야지 되거든요. 답안지 달 때 제가 지난번 115회, 114회 밴드에 들어가서 다운받아 보시면은 제가 수기로 작성한 답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답안지는 이런 틀로 작성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1교시 수기로 작성한 게 있고 어떤 데는 2교시 수기로 작성한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공부를 하면서 답안지는 이렇게 그림하고 어떤 항목이 같이 들어가야지 깔끔해 보인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 설명할 때도 그냥 말로만 막 쓰면은 고득점 절대 못 받습니다. 아주 쉬운 것도 같이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만약에 RST상에 이렇게 부스바가 있는데 이 케이블로 이제 갈 거다. 용량이 작으면 이렇게 케이블 한 가닥으로 가면 되는데, 그죠? R상, S상, T상. 용량이 엄청 커요. 변압기 바로 2차 측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를 더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한 상에 3가닥을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CV300 스퀘어 원코어 3라인으로 갔다, 또는 4라인으로 갔다, 또는 2라인으로 갔다, 2조나 3조나 4조냐 이렇게 갔다. 이거를 한 상에 여러 가닥에 가다고 해서 동상다조 케이블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 전체가 2000A라면 여기에 3000A로 보겠습니다. 3000A라면 여기에도 1000A, 여기 1000A, 여기 1000A 이렇게 흘러야지 되겠죠. 여기에는 1500A 흐르고 여기에는 500A 흐르고 여기에는 1000A 흐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굵기로 해놨는데 여기에 1500A 흐르고 이거 500A 흐르면 이게 굵기는 1000A만 흐르는 굵기로 해놨는데 과열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흐르게 하느냐? 뭐가 같아야 돼요?
각 케이블에 저항이 같아야죠. 그래야지 전류가 똑같이 흐르겠죠.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 똑같으니까 저항이 같아야 돼. 저항이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굵기를 똑같은 걸 쓴다. 재질을 똑같은 걸 한다. 자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0m인데 어떤 선은 101m 자르고 어떤 선은 102m 자르고 어떤 선은 99m 자르고 그렇게 해서 대충 해서 연결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 R이라는 녀석은 로 A분의 L로 정해지는 건데 거리에 따라서 저항이 커지니까 거리도 똑같이 딱 100m만 잘라서 설치를 하라는 거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R은 잘 맞췄어요. 근데 여기에 부하 불평형이 또 생길 수가, 전류 불평형이 또 생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L 때문에 L의 평화, 또 자속 파이에 의한 이 저항의 영향, 교류에서 교류 도체를 굵기를 딱 정해가지고 이 R을 딱 정하려고 하는데 교류를 흘려요. 여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표피 효과, 근접 효과가 생기죠. 그럼 표피 효과는 뭐 그냥 다 똑같이 생겼다고 일단 쳐요. 근접 효과라는 것은 여기에 다른 도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른 도체에서 흐르는 전류아이가 만드는 자속이 나를 끊고 지나가면 그 근처에서 끊고 지나가는데 옆에서 끊고 지나가면 어떻게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더 흐르기도 하고 못 흐르게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전류가 이쪽으로 못 흐르게끔 막 자속이 끊고 있다. 여기 역기전력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만 많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안 흐르고.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으로만 많이 흐르면 여기 단면적 A가 이만큼 정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100스퀘어를 정해놨는데, 100스퀘어만큼 전류가 안 흐르고 요만큼만 많이 흐른다. 그러면 그만큼 저항이 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류의 불평형이 막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게 해라. 그런 포설 방법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거 알면 쓰면 돼요. 알아야지 되는 거고. 자, 병렬 전선 개요는 간단하게 써놨고, 병렬 도체 한 상에 R상에 하나 둘 세 가닥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내가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추가적인 과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손실도 그럼 더 생기고. 자, 전류가 불평형이 되면 한쪽으로 많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쪽으로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르는 쪽에 케이블이 과열이 될 수가 있어요. 과열이 되면 또 저항은 더 증가해요. 온도에 따라 증가하니까. 그러면 더 과열이 될 수가 있고 허용조를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증가하면은 전력 손실 R자승 R만큼 손실도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전력의 낭비도 생길 거고, 이건 뭐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률 저하가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배선이 하나, 둘, 세 개, 또 이쪽에 뭐 하나, 둘, 세 개, 여기 R상을 R 깔아놓고 여기 S상을 SSS 이렇게 깔아놨어요. S상에서 막 이쪽을 자석을 끊어요. 막 이렇게 자석 파이가 끊어서 여기에 좀 뭐라 그럴까요? 자석 L이라는 녀석이 뭡니까? 전류 I에 람다 아닙니까? 세교 자석수. 내가 전류를 흘리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세교하냐, 또는 다른 데서 얼마나 나한테 세교하고 있느냐. 그러면 L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선에는 L이 크고 어떤 선에는 L이 좀 작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L이 불평이 생기네. 그럼 역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역률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역률 저하에 대한 얘기 있고. 자,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자속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덕턴스 L이 불평형이 되는데 이 인덕턴스 L을 평행으로 할 수 있는 포설 방법을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떤 포설 방법을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설 방법을 해야 된다. 이거는 내성 규정에도 나오고 IC 60364에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배전 설비 그런 책 파트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거 같은 굵기의 케이블, 동일한 길이, 같은 종류, 동일한 터미널 러그, 이거는 저항을 동일하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장 좋은 배열은 뭡니까? 삼각 배열이다. 삼각 배열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한번 보자라는 거죠. 정말 두 조각 갈 때도 있고 세 조각 갈 때도 있고 네 조각 갈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두 조각 같이 갈 때, 세 조각 같이 갈 때, 그 다음에 네 조가 같이 갈 때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두 개만 띄웠습니다. 요거는 두 조가 같이 갈 때예요. 여기 L1, L2, L3가 R상, S상, T상. 여기 L1, L2, L3가 R상, S상, T상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하라는 겁니다. RST, 그 다음에 원래 이제 RR, SS, TT 이렇게 두 조씩 하는 건데 RST, RST 배치를 해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삼각배열이다. 삼각배열일 때 RST, RST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좋다. 삼각배열 아니고 트레이에 그냥 태울 거면 일렬로 배치해야 되니까 트레이 배열 태울 때 이런 배열로 하는 것이 서로 자속의 영향이 가장 적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2단으로 태울 때 RST, RST 이렇게 하든지. 그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R 이렇게 R상이 세 개가 갑니다.
S, S, S. 얘는 T, T, T. 이런 식으로 배열해주면 그나마 좀, 불균형이 줄어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이 삼각 배열 방법인 거고. 여기에서도 3단으로 이건 평행으로 갈 때, 이게 3단으로 갈 때는 R, R, R. 또 여기, R, R, R. 이렇게 되어 있고, RST, RST, RST 이렇게 가라는 거죠. 또 RST 이런 식으로 배열하면 좋다. 얘도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유지한다고 그랬습니까? 삼각배열의 형태를 좀 유지한다고 했죠. 제가 어떻게 삼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삼각이 된다. RST, RST 이런 식으로 삼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돼요? RST가 돼야 되는데 보면 R상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R, S, 예를 들어 T 뭐 이런 삼각이라든지 또 여기서는 R, S, T 뭐 이런 삼각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삼각형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열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책에는 요거하고 또 살짝 다른 조합도 있는데요. 걔도 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맞춰보시면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소방부와 겸용발전기가 뭔지를 알면 됩니다. 우리 발전기의 종류는 우리 뭐를 소방부와 전용 발전기. 요게 최근에 나온 거죠. 겸용 발전기, 보존형 발전기. 이게 최근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소방 전원 보존형 발전기가 최근에 나온 거죠. 자, 우리 소방부와용으로도 발전기, 예비전원을 해야 되는데, 예비전원 구성을 할 때 예비전원을 발전기로 했다. 근데 발전기로 해가지고 여기에 ATS를 써서 평상시에는 여기 상경전원을 쓰고 상경전원 죽었을 때 절체를 해가지고 여기 부하를 뭘로 쓰느냐. 여기 부하를 이게 소방부하가 있고 나머지 내가 필요한 그런 전산실의 부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공용에 사용하는 그런 급배수 시설, 냉난방 시설의 일부를 이게 비상으로 내가 주고 싶다. 정전시에도 쓸 테니까 이게 자위상 부하라고 하죠. 비상 부하. 내가 마음대로 선정한 비상 부하. 이게 동시에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예요? 발전기의 용량 P가 엄청 커지더라. 커다란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자꾸 아까운 거예요. 돈을 들이는 사람은.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발전기 용량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써보니까 평상시에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이 절체를 했어요. 이 발전기 용량이 뭐 한 2000kV짜리를 설치는 해놨는데 한 500밖에 안 써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얘는 정전이 돼도 500밖에 안 쓰는데 왜 2000kV짜리나 설치해놔가지고 그러느냐라고 보니까 불이 났을 때가 문제다라는 거죠. 불이 나면 얘가 1500kV 정도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1500kV가 필요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못 줄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면 정전이 돼서 발전기로 돌아갈 때는 얘만 쓸 거니까 500만 쓸 거고 그 다음에 불이 나면 소방부하가 이제 가동이 될 텐데 소방부하가 예를 들어서 1500kV다. 좀 크긴 하네요. 1500kV가 다 돌아갈 수도 있다. 갑자기 화재가 막 커져가지고 다 얘가 운전되면 여기 1500이고 여기 500이니까 2000kV를 그래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소방이 돌아갈 때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죠. 불이 났을 때는 나 이 부하 필요 없다. 이거 안 써도 된다. 냉난방 필요 없다. 공용 뭐 일반 전산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소방이 났을 때는 그러면 내가 이런 거 다 차단하고 차단 시설을 둬야 되겠죠.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두고 제어 시스템을 두고 내가 소방부하만 쓰겠다. 그러니 나를 1500kV로 그러니까 발전기를 1500kV만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 소방방재청에서 이게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얘는 다 합쳐서 하는데 소방부하가 나중에 돌아갔을 때 소방부하를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고 나머지를 다 떨어뜨릴 수 있는 시설을 두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처음 게 나온 겁니다. 그냥 이거 다 사용하는 거. 이번 문제는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라는 것은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일반 비상, 그 다음에 소방부하로 설치하는 소방 비상, 이거 그냥 다 설치하는 발전기의 수용률 적용 어떻게 할 거냐는. 여기에 소방부하에 예를 들어서 수용률을 0.8을 뒀어요. 80%라고 하겠습니다. 80%. 내가 설치하는 일반적인 비상부하, 한전 정전대도 들어가는 부하들이 쭉 있을 텐데 거기에 수용률을 70%를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뒀더니 전체 계산된 부하의 80%, 70%만큼만 발전기 용량이 계산이 됐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불이 나가지고 소방부하가 다 돌아간다든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부하들이 막 걸려 있다든지 내 사람이 트립시키지 않는 이상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발전기가 과부하가 되더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용률을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소방부하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발전기에 들어가는 게 소방부하는 100%, 얘는 소방서에서 여기 수용률 자꾸 주면 인정을 안 하니까 100%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용률이 확실할 때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얘도 사실 실무에서 100%로 많이 줬습니다. 얘도 중요한 부하들만 넣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부하거든요. 그래서 100%를 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 기준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수용률에 대한 기준은, 이 방식은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방식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하던 방식인데, 수용률을 100%로 하거나 과부하되지 않게, 그 다음에 국토부 기준의 수용률 값 중 최대값으로 한다. 뭐를? 소방부하 말고요. 내가 일부러 설치한 이런 부하가 있을 때는 국토부에서 정해준 수용률이 있으니까 그걸로 설치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토부에서 준 수용률은 이런 편인데, 러프하다기보다는 범위가 좀 있죠. 뭐 수용률이 일반적으로 57에서 83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거는 일반적인 수용률을 주어진 건데, 이거 발전기용으로 쓸 때는, 이 발전기용으로 쓸 때는 몇 프로를 적용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최대값으로 해가지고 수용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로 다, 여기 내가 필요해서 설치한 자위상 부하도 100%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럼 너무 커지니까 내가 조금 줄이고 싶다, 여기 수용률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정해준 수용률 중에 큰 값으로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적용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실무에서 이게 불안하면 100% 주면 되고, 네, 그렇게 됩니다. 수용률이라는 내가 마음대로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죠? 확실하게 수용률이 얼마다라는 걸 알고 문헌에 의해서 가야죠. 뭐 내가 사장이고 내가 설계하고 내 돈으로 하는 거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겠지만, 누군가가 너 수용률 당신 뭘로 줬어? 왜 그렇게 줬어? 했을 때 자료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11번. 고주파절로 영성진료가 되는 이유. 그림, 수식 두 가지가 생각이 나면 자신 있게 쓰시면 됩니다. 그림은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느냐? 이 그림, 요즘 힘에서 잘 안 보시는데 교재 한번 보시면, 자, 요게 변압기 Y 결선이고요. 여기 R상, S상, T상이 있는데, R상, S상, T상이 있는데, R상이 이렇게 정상분, 그냥 우리 있는 거. 그 다음에 S상은 얼만큼 뒤쳐져서 갑니까? 120도 뒤쳐져서 S상이 이렇게 가죠. S상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T상이 240도, 원래 R상이 240도 뒤쳐져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 정상분 부하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상분 고조파가 되면은, 특히 영상분은 이제 3의 n배가 영상분이라는데 3조파를 예를 들어볼게요. 3조파를 예를 들면, 이 R상의 3조파는 어떻게 흐릅니까? R상보다 3배 더 빨리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 둘 셋, 또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요렇게 간다는 거죠. R상에 대한 영상분 고조파는, 3고조파는. 그 다음에 요 S상에 대한 3고조파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 S상을 3등분 해가면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T상은요, T상에 대한 영상분 고조파는 요 T상부터 또 T상을 이렇게 3등분해서 가니까 결과적으로 영상분은 어떻게 돼요? 모든 상이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흐르는 전류가 영상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분은 여기 중성점에서 합성이 돼가지고 제로가 되지 않고, RST상은 어떠한 점에서 잘라가지고 더해도 다 0이 된다고 그랬어요. R이 최고일 때 S상은 마이너스 절반, T상도 마이너스 절반, S가 최고일 때, 플러스 최고일 때 R상이 마이너스 절반, T상이 마이너스 절반. 그래가지고 어떠한 선을 그어도 다 더해도 이 항상 0인데 중성점에서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영상분 고조파의 특징은 중성점에서 3배의 합성이 다 돼버려요. 그냥. 그죠? 그게 영상분 고조파다. 그 이유를 설명해라. 이유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수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인 오메가 t인데, 이 R상이, S상도 S상은 사인 오메가 t에 얼만큼 뒤지는 거다? 120도 뒤쳐져서 가는 거고, T상은요, T상은 사인 오메가 t에 240도가 뒤쳐져서 가는 건데, 3고조파 성분은 여기에 3고조파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하얀색으로 써볼게요. 3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랬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인 3호메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얘는 사인 3호메가 나오고 3 곱하기 120은 360, 360은 0, 그죠? 그 다음에 3오메가 3 곱하기 240, 700 얼마입니까? 720, 720도 제로, 다시 복귀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거다. 그럼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배의 사인 3오메가t가 되는 거죠. 우리 중성상에서 3배가 합성이 된다는 겁니다. 3배의 사인 3오메가t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수식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림의 의미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여기 다 더해지니까 각상에 있는 것이 서로 정상분의 위상차가 120도 나는데 3고접하선분은 그대로 다 더해진다. 그래서 여기에 3배의 어떤 전류가, 3고접화 전류가 여기에는 흐른다라는 거죠. 합성이 돼서. 그거 설명해주면은 만점입니다. 만점이라고 하니까 10점을 생각하시는데, 10점 만점의 만점은 항상 한 8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10점에 10점이고. 근데 어때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채점하시는 분을 가끔 만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얘기하다가 그분들이 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든 채점위원으로 들어가든 들어갈 때는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 나 출제위원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고 나와서는 내가 이번에 출제를 했었어. 이런 얘기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채점을 했었어.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왔지? 그랬을 때 맞아. 점수를 얼마 주느냐. 나는 잘 주고 싶은데, 이게 다 제대로 잘 썼어요. 10점을 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일단 기준을 6점이나 7점에 두고 잘 쓰면 6, 7점, 못 쓰면 막 마이너스. 5점으로 내려가면은 그거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맞아야 될 점수에서. 그래서 이분이 계속 주장을 한대요. 잘 쓰면 10점. 25점짜리 잘 쓰면 25점이지. 잘 썼는데 왜 20점이냐. 잘 썼는데 왜 16점이냐라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그런 채점위원을 만나면 평균 점수가 좀 올라가는 거고, 그런 채점위원을 안 만나고 아주 짠 채점위원을 만나면 평균 점수가 좀 떨어지고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에 크게 연연은 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 문제를 정말 책에 있는 대로 잘 썼느냐, 이해하는 대로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그리고 점수는 어떤 위원이 들어가서 했느냐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점수를 잘 주자라는 분위기. 왜 그런 분위기냐? 합격을 시키자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상대적으로 잘 주라고 한답니다. 자, 가부와 원전 가능 조건별 설명. 뭐야 이거? 잠깐만요. 변압기 가부와 원전 12번. 두 문제만 하고 쉴게요. 잠깐. 가부와 원전 조건. 이거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변압기가 1000kVA인데 1200kVA가 걸렸다. 열이 많이 난다. 변압기가 소선될 수 있다. 1000kVA 변압기인데 1200kVA가 걸렸다. 열이 안 난다. 계속 써도 된다. 그 두 가지라는 거죠. 열이 안 나게 하면은 계속 써도 돼요. 1000kVA 변압기인데 1200kVA를 걸고 계속 써도 열만 안 나면 괜찮아요. 그런 조건을 설명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줄로 지금 이 한마디로 딱 정해서 쓰면은 점수를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책에 있는 조건들을 이제 항목을 암기하고 이 내용을 이해해서 좀 쓰시면 되는 거죠. 가능 조건, 주위 온도가 낮은 경우에 몇 도가 기준일까요? 30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1000kVA를 걸면 변압기 온도가 그 정도 유지하게끔 변압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주위 온도가 낮아요. 방열이 더 잘 돼요. 잘 식어요. 그러니까 더 가부하고 그래도 된다는 거고. 하나씩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온도 상승 시험에 의한 기록에 의한 부하. 자, 내가 변압기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얘가 90도까지 견디는 변압기로 만들어 놨어요, 내가. 1000kVA를 걸었을 때.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90도까지 가질 않아요. 80도까지밖에 안 가요. 1000kVA를 걸었는데. 그런 테스트 레포트가 나왔다. 그런 변압기는 가부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요만큼. 그러면 내가 내가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 이제 55도 그 권선의 온도가 기준보다 55도 더 상승해야 되는데 50도까지밖에 상승 안 했다. 그러면 55도 상승할 때까지 걸어도 되니까 약간의 가부해도 된다. 그래서 테스트의 온도마다 1%씩 가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시간 가부하는. 내가 평소에는 안 쓰고 있어요. 평소에는 부하율이 90% 걸려있고 70% 걸려있고 때로는 50% 걸려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얘가 90도로 안 가있고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때는 순간적으로 가부해도 된다. 그래서 30분은 무려 1.47배
1000kVA 변압기에 1470kVA를 걸어도 2분의 1 시간 동안에는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표로 나와야 돼. 그래서 이 표를 암기해서 쓰라는 건 아니고 이런 단시간으로 가부화해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단시간 썼다가 다시 피크치까지 안 가고 내려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부하율 저하로 인한 가부하. 얘도 부하율이 평소에 이런 그림 그려주면 좋죠. 얘가 1000kVA 변압기인데 1000kVA의 변압기인데 부하율이 여기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놀고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렇게 놀고 있다가 내가 또 1000kV를 좀 오버했다. 그랬는데도 전체적인 하루의 부하율이 90%밖에 안 된다, 80%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여기에 순간적으로 가부하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가부하는 몇 퍼센트 정도 가부하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거고요. 퍼센트까지 다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여기 처음에 얘기한 거에 0.8%,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한 거 온도 상승 시험에 그래서 1%. 저 같은 경우는 0.8%하고 1%도 헷갈려서 그냥 한 1% 정도씩 해도 된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문제는 이 항목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아느냐지 이 퍼센트가 0.8%를 썼느냐 1%를 썼느냐를 가지고 채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채점을 그렇게 다 읽어볼 시간도 없고.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약 1% 이렇게 썼었습니다. 예전에. 자, 그리고 냉각 방식 변경에 의한 가부하. 이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변압기를 1000kV짜리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냉각 장치를 추가를 했어요. 냉각 장치를 추가를 하면 몇 프로까지 일반적으로 카탈로그에 돼 있습니까?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 카탈로그 보면은 여기 풍냉식 적용하면 30%까지 과부하해도 된다 이렇게 카탈로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풍냉식으로 하면 되고 우리 일반적으로 뭐 설치하는 변압기도 그렇게 해도 되고 한전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용 변압기에는 유입 변압기 어떻게 다 되어 있습니까? 부하가 이렇게 30에 슬러시 40MV 30MV에 걸어도 되고 40MV에 걸어도 되고 또는 뭐 45에 60MV 뭐 이렇게 해서 쓰고 있잖아요. 뭡니까 이게? 잔행식일 때 풍냉식일 때 이 부하까지 써도 된다라는 그런 표준이잖아요. 그런 규격이잖아요. 전격 자체가. 자, 그게 냉각 방식에 의한 변경입니다. 풍냉식으로 했을 때. 가부하 운전을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쓰면 되고 추가적으로 불가능 조건. 내가 이렇게 변압기를 설치를 해놨는데 과부하 운전을 하고 싶다. 근데 주위 온도가 30도가 기준인데 변압기 일반적으로 여기에 막 40도 이상이 막 된다. 그러면 이거 가부하 운전 하지 마라. 하면 과열될 게 뻔하니까 하지 말아라는 거고요. 유전가스 분석권과 유입 변압기인데 유전가스 분석 결과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절연 능력이 벌써 좀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변압기, 오래된 변압기는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오래된 변압기 같은 거, 수리 경력이 있는 변압기도 같은 거, 오래됐으니까 수리 경력이 있는 거고 좀 안 좋으니까 수리 경력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직렬기기 상태가 과부하 운전 초과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0kV인데 1500kV까지 잠깐 쓸 수 있는데 여기 CT가 걸려있고 여기 OCR 개전기가 걸려있고 여기 차단기가 걸려있는데 150% 쓰면은 얘가 트립시켜버려요. 그런 조건을 해놓으면 보호개전기가 그냥 딱 차단해버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전기 정정이 같은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리고 6번이 그런 얘기고 5번 얘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기들이 차단기나 이런 어떤 직렬기기 다른 어떤 개폐기나 이런 기기들이 여기 전격을 오버해서 썼을 때 이런 기기의 전격이 오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기의 전격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0kV짜리는 여기 전류가 1519A가 최대 흐를 수 있는데 얘보다 더 많이 내가 쓰고 싶기도 한데 여기 차단기의 전격이 예를 들어서 이거 2000짜리 쓰겠지만 1600A의 전격 전류의 차단기를 썼다 그러면 변압기는 써도 되는데 또 차단기가 쓰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유가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문제 맞죠? 13번 파슨의 법칙. 그 다음에 페니 효과 보겠습니다. 얘는 뭐를 얘기하는 조건이다? 방전 등의 방전 개시, 방전 원리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자석 방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파센의 법칙하고 페니 효과가 있는데 방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게 페니 효과인 거고 파센의 법칙은 일반적인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두 전극 간에 이렇게 전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베이스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메탈 할라이드 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극을 하나 내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선을 끌고 올라가서 여기 전극을 하나 이렇게 내놨어요. 얘가 조명이 들어오려면 여기에서 어떤 게 생겼냐. 전압을 걸어가지고 여기에 전류가 흘러줘야지 점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아크가 막 해서 이 아크 안에서 고열이 막 생기면서 빛이 나오면서 파장이 나오면서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발광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얘를 방전시킬 수 있는 이 전압이 과연 얼마냐라는 거죠. 이 전압이는 KPD이다라는 거죠. 전압 vs 방전 개시 전압 vs 방전 개시 전압은 KPD다. 그래서 P는 압력, D는 거리. 압력은 여기 유리구 안에 들어있는 이 극 안에 들어있는 가스의 압력이 높으면 더 방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절연이 더 튼튼하니까. 공기도 압력이 높으면 방전이 잘 안 돼요. 가스도 압력이 높으면 그 안에서 방전이 잘 안 돼요. GIS 설비 같은 경우는 GIS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압력도 유지를 잘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극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방전이 잘 되겠죠. 멀면 멀수록 방전이 안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개시가. 그거에 대한 법칙이 파센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수식으로는 KPD, PD만의 함수다. 압력과 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뭐 공기의 절연 내력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물질의 절연 내력, 이 어떤 기압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절연이 튼튼해지는 영역이 있고요. 또 진공이 돼가면 돼갈수록 또 절연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도 절연이 잘 생기고, 그러니까 방전이 잘 안 되고, 압력이 너무 낮아서 진공 상태가 돼도 방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 상태를 이용한 절연, 이게 어떤 차단기예요? 진공 차단기.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 빡 그걸 벌리면 여기가 아크가 쫙 이어졌다가 탁 차단이 돼버린다. 그리고 다시 여기 전압이 항상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투투나이면 153이면 154, 154는 V10에 안 쓰죠. 66이면 66, 뭐 이렇게 걸려 있는데 다시 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끊어진 거죠. 그게 진공 상태. 그 다음에 이 조명에는 여기 아크가 연결되면 이게 어느 정도 가스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 열이 많이 나면 고압이 되잖아요. 여기에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이 방전 개시 전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 평상시에는 처음에 킬 때는 그냥 전압 딱 하면 내가 이 방전 개시 전압만큼 이 전압을 안전기에서 딱 걸어주면 딱 아크가 튀고 쭉 방전이 되는데, 얘가 열이 막 나고 있는 상태에서 딱 소등이 됐다가 다시 점등시키려고 하면 바로 점등이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다 식을 때까지. 다 식어서 쭉 압력이 내려와서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질 때까지 절대 방전 개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법칙, 일반적인 법칙이 파센의 법칙인 겁니다. 실무 적용 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재점등 하는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조명에는. 그리고 패닝 효과는 이번에 방전 개시 전압이에요. 그 방전 개시 전압 자체를 내가 이만큼을 걸어주려고 하니까 너무 높은 전압을 여기에 걸어야 되더라. 내가 여기 들어오는 전압 220V인데 안전기를 써서 높은 전압을 막 팡팡팡 튀겨줘야지 얘가 방전 개시가 되더라. 그만큼 설비가 좀 뭐 불안정해지고 좀 가격이 높은 그런 설비가 되니까 여기 방전 좀 잘 되겠으면 좋겠다. 여기에 아주 소량의 다른 불순물을 집어넣었더니, 가스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었더니 여기에서는 0.002%의 아르곤가스, 0.002%면 아주 작은 양이죠. 그걸 넣었더니 방전 개시 전압이 훅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방전이 일어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의 이동 아닙니까? 그죠? 여기 공기 극간에서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가스 안에서 또는 공기 안에서 전자가 막 흘러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방전등 안에, 때문에 여기 공기 안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막 이럴 텐데, 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조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전자들이 막 밖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리라고 하죠. 여기 1계층에 있는 전자가 2계층으로 이동하는 거는 역이라고 하죠. 여기에도 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리 에너지만큼 필요해서 전자들이 막 나와야지 전자가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기가 아크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전리와 역입니다. 그러면 전리를 시켜야지 아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리를 시킬 수 있는 전압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압력이 높을수록 전리가 시킬 수 있는 전압이 계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불순물을 넣었더니 여기가 되는 전압 정도만 걸어도 더 낮은 전압입니다. 그 정도 에너지만 가해도 그냥 막 전리가 돼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효과다? 패닝 효과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한 대로 설명을 해주면 이 1교시가 무난하게 지나가고 이제 2교시가 기대가 되는 거죠.